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야간이나 빗길에서도 또렷하게 보이는 발광 차선이 개발됐습니다. 기존 차선 옆에 LED 차선을 심는 방식으로 가로등이 없는 도로 100m 밖에서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올해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대 진고를 둘러싼 의정 갈등은 여전합니다. 1학기 의대 개강과 내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려면 2월에는 관련 논의를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신업계가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첨단 AI 기술을 제공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대역을 분석해 딥페이크 음성을 감지하는 기술은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범죄자의 수법을 스스로 학습하는 AI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가 성능은 챗GPT에 필적하면서도 수백 분의 1 수준의 저비용으로 만든 AI 앱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딥시크가 AI 훈련을 위해 자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릴 예정이라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에 충청과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가 내리는데 남부지방에 최고 5cm의 눈이나 30mm에 이르는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아침과 밤에는 충북과 경북, 전북 등에서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은 일요일까지 예년보다 높아 크게 춥지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입춘 한파가 찾아오겠고 서해안에는 최고 2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어두운 밤이나 폭우가 쏟아지는 날, 또 짙은 안개가 낄 때면 도로 위 차선이 잘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기상 상황과 관계없이 도로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발광 차선을 개발했습니다. 임누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운전자는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게 운전합니다. 차선을 칠할 때는 불빛을 잘 반사할 수 있도록 도로 위에 유리알을 흩뿌리는데 접착력이나 내구성 등의 이유로 유리알이 떨어져 나가면서 반사 능력이 떨어지고 스텔스 차선이 되는 겁니다. 밤에 비 오고 그럴 때가 제일 불편해요. 비 오면은 차선이 안 보이니까 많이 불편하죠. 국내 연구진이 날씨 영향 없이 도로에서 또렷하게 보이는 발광 차선을 개발했습니다. 발광 차선은 야광 스티커에 사용되는 축광 재료가 아닌 LED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주변 가로등 전기를 함께 쓸 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 실리콘 재질을 이용해 커브 구간 같은 곳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고 최대 6톤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가로등에서 사용하는 전류를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변환해서 LED에 전기를 공급하고요. 전기가 없는 무조명 구간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에서 직류 전기를 공급받아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도로에서 제가 직접 운전해 보겠습니다. 약 100m 전방에서도 차선을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차선은 하향등만으로 50m 밖 차선을 인지하기 어려웠습니다. 발광 차선은 특별한 손상이 없으면 최대 4만 시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선보다 보수 주기가 길어 관리가 편합니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한 정확한 정차구역 표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한 발광 차선은 현재 서울시청역 인근과 울산 태화강 인근에 시범 설치돼 있습니다. 연구진은 발광 차선을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개선하는 등 후속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며 더 많은 도로에 확대 적용된다면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고가의 백금 촉매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전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이진우, 김형준 교수 연구팀은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성능과 안정성을 높여서 기존 백금 촉매보다 5배 높은 수소 생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단일 원자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귀금속이 자발적으로 탄화물 지지체에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도록 유도한 자가조립 원조 귀금속 동적 배치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용 백금 촉매보다 10분의 1을 사용해도 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달성했으며 백금뿐 아니라 이리듐, 팔라듐 등 다양한 귀금속 단일 원자 촉매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의 기술 가운데 음이온 교환막 수전의 셀은 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 등 귀금속 값이 비싸 경제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발생하는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카이스트 이경진, 김갑진 교수와 서강대 정명화 교수 공동연구팀은 양자역학적인 스핀 펌핑 현상을 예측하고 이를 세계 최초로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핀 펌핑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접합했을 때 전자의 자기적 성질인 스핀이 팽이처럼 도는 세차 운동에 의해 자성체에서 비자성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자기기의 대부분은 전기적 성질인 전하 전류로 작동하는데 열로 인한 에너지 효율 저하로 인해 스핀 펌핑과 같은 스핀 전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연구팀은 고품질의 철 로듐 합금이 상온에서 자기적 성질이 변한다는 사실을 활용해 고품질의 자성 방막에서 큰 스핀 전류를 관측했으며 이를 양자역학 이론으로 해석하고 실험에서 증명했습니다. 특히 극저온에서만 관측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상온에서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보다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만큼 차세대 전자소자 개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렸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의 콘크리트 둔덕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항공사들에는 조종사들을 교육하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자료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 위에 설치된 점이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 둔덕의 존재가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아 조종사들이 알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현직 항공사 기장 A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조종사들이 이런 구조물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거나 알았더라도 흙더미 정도로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점검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무안과 김해, 여수 등 전국 공항 7곳의 로컬라이저 시설물 9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 안전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항 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즉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폐쇄된 무안공항을 제외하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6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 정보를 항공고시보에 게시해 조종사들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조종사들을 상대로 로컬라이저 시설물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달라며 관련 정보를 담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YTN이 공문에 포함된 전국 15개 공항 로컬라이저 시설물 현황을 단독 입수해 항공고시보 내용과 비교해봤더니 일부 정보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공항의 경우 항공사에 보낸 공문과 최근 국토교통부 발표에서는 콘크리트 둔덕 높이가 4m로 돼 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4.14m로 게시됐습니다. 김해공항은 공문에서는 로컬라이저 2대가 각각 0.8, 0.9m 높이 콘크리트 기반 위에 설치됐다고 안내했지만 항공고시보에는 10cm 더 높은 0.91m로 적혀 있습니다. 조종사들에게 뒤늦게 위험시설물의 존재를 알렸는데 그마저도 자료마다 정보가 제각각인 겁니다. 작은 오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도 시설물의 기본적인 정보 파악도 되지 않는 건지 우려되는 상황. 사고 재발을 막겠다는 당국의 말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설비 부식에 대한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오염수 방류 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현재 도쿄전력이 지난해 11월에 완료된 10차 방류 이후 방류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측정 확인용 탱크 내부와 일부 배관 등에서 부식 현상을 발견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쿄전력은 11차 방류 전까지 보수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해당 문제가 방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IAEA로부터 방류 설비 점검 상황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받고 있으며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1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개강과 입시 전형을 고려할 때 코앞으로 다가온 2월에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5년도 의대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학교를 떠난 의대생도 1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의대 1학기 수업이 시작되는 2월 말 전에 꼬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존 휴학생에 더해 2025학년도 신입 의대생까지 휴학에 나선다면 나중에 복학 후 10,000명 정도가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학생 선발 과정을 고려할 때 2월에는 내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입시 프로세스를 생각을 하면 적어도 저희는 2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만큼 정부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 2026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당국이 타협안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증원에 맞춰 교수를 채용하고 시설을 확충하려 한 의대들은 물론 의대 진학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도 입학 전형 확정이 늦어질까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공백은 물론 입시 혼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코앞으로 다가온 2월 의대 정원談判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어는 유연한 몸을 이용해 모래에서도 이동할 수 있고 긴 다리를 이용해 순식간에 다른 물체를 잡을 수도 있는데요. 문어를 연상하게 하는 특별한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길게 뻗은 다리가 자유자재로 구부러집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인지하자 빠르게 휘감아 버립니다. 또 반동을 이용해서 움직이면 달걀을 깰 수 있는 정도의 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은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인데요.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해 빠르고 강한 동작을 구현합니다. 연구팀은 이 같은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 탄성이 있는 고분자 물질, 탄성중합체를 이용했습니다. 탄성중합체로 유연한 관절을 만든 뒤 로봇의 모터와 힘줄 한 쌍을 연결해 로봇을 만든 건데요. 탄성중합체 덕분에 휘었다가 튕길 수 있고 손처럼 물건을 집을 수도 있으며 바닥을 기어가거나 높이 점프도 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복잡한 다관절 소프트 로봇에 이번 기술을 적용해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고 탄성 중합체의 성능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막, 재난 현장 등 험지에서도 강한 추진력으로 기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인터넷 속도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원활히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교 11,000여 곳 가운데 98%가 교내 인터넷 속도가 1GBps 미만이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교과서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10GBps급 초고속 인터넷망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현재 해당 속도 인터넷망이 깔린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의원 측은 현재 10GBps급 인터넷망 설치를 계획한 학교 역시 전체의 33%에 그쳤다며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AI 교과서 도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AI 교과서를 교과서 지위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사람 목소리를 복제하는 건 이제 낯설지 않은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커지면서 통신업계도 AI 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U+가 최근 개발한 딥페이크 음성 감지 기술입니다. 기존 음성 자료를 합성해 만든 가짜 목소리와 실제 사람 목소리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로 만든 제 목소리입니다. 얼핏 들어서는 구분이 쉽지 않은데요. 감지 기술로 실제 목소리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줘. 이 계좌로 돈 좀 보내줘. 주파수 대역을 실시간 분석해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원리로 조만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두 문장 정도만 있으면 그 보이스로 딥페이크 AI 보이스를 만들 수 있으며 본인의 신원을 속이는 그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범죄를 저희는 예방하기 위해서 안티스푸핑 기술을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기 범죄자의 수법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피해자로 위장한 인공지능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범죄자와 채팅을 나누며 정보를 수집한 뒤 역으로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SK텔레콤은 이 기술로 올해 CES 사이버 보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기 행위에 대해서 되게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있고요. 사람이 이제 단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고 보안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인식과 언어 처리 기술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쓰이는 단어를 탐지해 경고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또 통화 중에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목소리가 탐지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도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KT는 다년간 온 디바이스 기반의 LLM AI 기술을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음성인식 모델에 대해서 문맥 기반으로 적용한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첨단 범죄에 맞서 통신사들의 대응 기술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 AI 분야 발전에 초점을 맞춘 5개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혁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인데 일각에서는 이미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2기 EU 집행부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경쟁력 나침반, 혁신 격차 해소와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 등 3가지 영역이 중점 과제로 추진되는데 가장 핵심은 미국, 중국에 뒤처지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겁니다. 집행위원회는 일명 AI 기가팩토리 구축법을 시작으로 핵심 산업 내 AI 기술 발전과 도입을 가속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우주 등 미래 유망 산업 부문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We have to be adaptable, capable to adapt. We have to be flexible and we have to be pragmatic. 공급망 안보를 위해서는 핵심 기술 부문의 공공 조달 시 유럽 우선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허가를 받는 과정과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는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 간소화, 단순화를 추진합니다. 특히 환경, 사회적 책무, 기업 지배구조, ESG와 관련해 기존의 여러 EU 규정을 광범위하게 간소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SG 규제 완화 등이 탈탄소화를 더욱 빠르게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1기 집행부의 녹색 산업 정책을 사실상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 기업들이 AI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상황에서 EU의 AI 지원 계획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모델 훈련을 위해 오픈 AI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딥시크는 오픈 AI보다 낮은 비용으로 챗GPT와 맞먹는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였는데 이는 오픈 AI의 데이터를 도용함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픈 AI는 중국에 기반을 둔 기관들이 자사의 AI 도구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빼내려고 하는 여러 시도를 목격했다면서 이는 증류 과정을 통해 자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증류는 AI 모델이 다른 모델의 출력 결과를 훈련 목적으로 사용해 유사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S 보안 연구원들도 지난해 가을 딥시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오픈 A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대량의 데이터를 빼돌리는 것을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시크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최근 100배 이상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문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사이버 보안 회사 엑스랩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신문은 딥시크를 표적으로 삼은 사이버 공격이 목요일 아침 갑자기 확대됐고 공격 파동이 화요일 이전에 비해 100배 이상 급증했다고 썼습니다. 관영 CCTV의 모 회사 중앙방송총국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 탄티는 이런 사이버 공격이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딥시크는 지난 27일 미국과 유럽 등의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앱 순위 1위에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직후 대규모 악의적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튿날인 28일엔 문제를 파악해 해결했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신규 이용자 등록 등 일부 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총괄할 상무장관 지명자가 한국 기업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한다며 미국 내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등에 약속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일론 머스크가 한때 재무장관으로 밀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동맹국과 합작 투자 방안을 묻자 한국, 일본 기업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내 생산을 늘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ike steel in Japan and appliances in Korea. I mean, they've just taken advantage of us. It's time for them to partner with us and bring that production back home. 바이든 행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에 대해선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훌륭한 착수금이라며 긍정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가 지급 계약까지 끝낸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질문에는 장담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Contracts that have been finalized. That's the only contracts I'm talking about. Will you honor them? I can't say that I can honor something I haven't read. 러트닉 지명자는 해외에서 만들어진 리스용 전기차에도 보조금을 주는 건 실패한 산업정책 사례라며 당장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적은 현대차는 리스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공략하고 있어 러트닉 지명자 말대로 정책이 바뀐다면 피해가 우려됩니다. 트럼프 고율 관세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도 나왔습니다. 품목별 관세가 아닌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일괄 관세를 선호한다며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중국 AI 딥시크 충격과 관련해선 대중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강추위와 폭설이 내린 설 연휴에 이어서 주말과 다음 주까지 곳곳에 눈비가 예보됐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도로에 내린 눈비가 얼면서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 차량으로 이동하실 때는 반드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시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셔서 주행해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